2009년 3월 14일 새벽 2시 37분 나는 땅굴 속 어둠에서 죽음과 마주했습니다. 손은 피로 물들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으며 천장은 언제든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죽음의 문턱에서 땅굴을 파고 북한을 탈출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본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빠르게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평양에서 태어났다. 정확히는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 아버지는 당 행정원이었고 어머니는 경공업 공장 관리자였다. 우리는 특별히 잘 사는 집도 그렇다고 배고파하는 힘든 집도 아니었다. 그저 그런 엘리트 가정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행복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서 수령님 초상화 앞에 경례를 했고 방과 후에는 소년단 활동으로 구호를 외쳤다. 토요일이면 혁명 영화를 보러 갔고 일요일에는 사상학습을 했다. 그게 전부였다. 다른 삶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집안은 달랐다. 겉보기엔 모범적인 가정이었지만 문을 닫으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늘 조용했고 어머니는 자주 한숨을 쉬었다. 나는 왜 그런지 물어보지 않았다. 10살 되던 해 겨울 아버지가 늦게 들어왔다. 문을 여는 소리에 깨어났다. 거실로 나가니 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왜 안 주무세요? 아버지는 나를 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세상엔 두 가지 진실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남들이 모르는 것.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살아남고 싶으면 남들이 모르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 방문 틈으로 희미한 라디오 소리를 들었다. 외국어 같았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나는 어릴 적부터 계산된 규칙 속에서 자랐다. 친구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창밖에서 들렸지만 나는 아버지의 책상 앞에 앉아 지도를 보았다. 세계 지도였다. 북쪽에는 소련, 남쪽에는 중국, 그리고 멀리 태평양 건너에는 아버지, 여기가 미국이죠?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14살 중학교에 입학했다. 첫 수업 시간 담임 선생이 칠판에 큰 글씨로 썼다. 우리는 지상낙원에 산다. 나는 공책에 받아 적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문이 일었다. 지상낙원이라면 왜 겨울마다 전기가 끊기고 왜 어머니는 배급소에서 빈손으로 돌아오는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옆자리 성우는 지난주에 왜 우리만 힘든가요? 라고 물었다가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 15살 되던 해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거리의 분위기가 변했다. 사람들의 얼굴이 수척해졌고 배급이 끊겼다. 학교 가는 길에 쓰러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골목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다. 나도 지나쳤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감각해져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부엌에 앉아 울고 있었다. 왜 우세요? 오늘은 배급이 없다. 언제 나와요?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배를 고르며 잠들었다.
배고픔은 단순한 허기가 아니었다. 절망이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거라는 공포였다. 며칠 후 아버지가 어디선가 옥수수 반 포대를 구해왔다. 손등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옷깃이 찢어져 있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어머니가 조금씩 나눠서 죽을 끓였다. 나는 그 죽을 먹으며 생각했다. 지상낙원에서는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 하지만 그 생각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16살 청년동맹에 가입했다. 입단식 날 수백 명 앞에서 선서를 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목소리는 크게 나왔지만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계속해야 했다. 그게 우리가 배운 생존법이었다. 17살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왔다.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표정이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민철아, 너는 군관학교에 가야 한다. 군관학교요? 나는 놀랐다. 나는 공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기술자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 나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두 가지다. 권력의 중심에 서거나 아니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기술을 가지거나. 군관학교를 나오고 공병이 되어라. 땅을 파고 구조를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너를 지킬 유일한 길이다. 2015년 3월 군관학교에 입학했다.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수령 초상화가 나를 내려다봤다. 입구 양쪽에는 총을 든 경비병이 서 있었고 훈련장에서는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곳은 또 다른 세상이었다. 신입생들 집합, 교관의 고함 소리에 우리는 일렬로 섰다. 그는 천천히 우리를 훑어보며 말했다. 여기서는 배경 따위 소용없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든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다. 나는 앞만 봤다. 떨지 않으려 애썼다. 훈련은 지옥이었다. 새벽 5시 기상, 10km 구보, 각계전투 훈련, 폭파 훈련, 그리고 끝없는 사상 교육. 밤 11시에 취침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온몸이 쑤시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다. 손 올려. 더 높이. 떨리는 놈은 2배. 교관이 소리쳤다.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옆에서 한 동기가 쓰러졌다. 교관이 다가가 발로 걷어찼다. 일어나. 일어나지 못하면 여기서 끝이다. 쓰러진 동기는 피를 토하며 다시 일어났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죽는다. 3개월째 폭파 훈련이 시작됐다. 공병의 임무는 2가지다. 만들거나 부수거나. 교관이 폭약 덩어리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걸 잘못 다루면 너희가 죽고 잘 다루면 적이 죽는다. 선택은 너희 몫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폭약을 만졌다. 차갑고 무거웠다. 이 작은 물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김민철, 내가 시범을 보여라. 나는 앞으로 나갔다. 손이 떨렸지만 숨겼다. 교관이 가르쳐준 대로 뇌관을 연결하고 도화선을 설치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불을 붙였다. 우리는 참으로 뛰어들었다. 10초 후 폭발음이 울렸다. 땅이 흔들렸고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교관이 내 어깨를 쳤다. 잘했다.
넌 재능이 있어. 사람을 죽이는 재능이라니. 6개월째 사상 교육 시간이었다. 동무들, 남조선 괴뢰군은 우리의 원수다. 그들은 미제의 앞잡이로 우리 조국을 침략하려 한다. 교관이 칠판에 적었다. 적을 미워하지 않는 군인은 배신자다. 나는 공책에 받아 적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의문이 일었다. 남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을 지웠다. 위험한 생각이었다. 1년째 땅굴 훈련이 시작됐다. 지하 50m 깊이의 좁은 통로. 천장은 낮고 공기는 탁했으며 어둠만이 가득했다. 공병의 꽃은 땅굴 공사다. 너희는 남한으로 침투할 길을 만드는 자들이다. 교관이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다. 이 어둠을 견디지 못하면 너희는 탈락이다. 나는 땅굴 속으로 들어갔다. 숨이 막혔다. 벽이 조여오는 것 같았고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았다. 공포가 밀려왔지만 버텼다. 아버지가 원한 건 이거였구나. 땅을 파는 기술. 2년째 처음으로 실전 공사에 투입됐다. 비무장지대 근처 땅굴. 우리는 매일 12시간씩 땅을 팠다. 삽으로 곡괭이로 손이 터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더 빨리. 목표량 못 채우면 저녁 배식 없다. 나는 이를 악물고 팠다. 옆에서 한 동기가 쓰러졌다. 탈진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도우면 함께 처벌받는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 대답은 없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3년째 졸업식 날이 왔다. 김민철 소위 특수공병대 배속. 임무는 기밀. 명령서를 받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특수공병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은밀한 부대. 영광입니다. 나는 경례를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졸업식이 끝나고 나는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돌아봤다. 나는 이제 공병 장교였다. 폭약과 땅굴의 전문가. 아버지가 원하던 대로.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아버지를 봤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힘들 거다. 아버지의 눈빛이 슬펐다.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군복이 몸에 밴 느낌이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나는 군인이 됐다. 체제의 도구가 됐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6개월 후 모든 게 무너질 줄은. 2018년 9월 15일 특수공병대 배속 후 3개월째 나는 공병대장이 됐다. 계급은 중위. 나이는 23. 부하는 15명. 임무는 남한 침투용 땅굴 공사였다.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으로 5km, 철조망 3겹으로 둘러싸인 곳.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군사시설. 우리는 그곳에서 매일 땅속으로 파고들었다. 땅굴의 깊이는 지하 73m, 폭은 1.8m, 높이는 2m. 사람 한 명이 허리를 굽히고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대장님, 오늘 목표는 남쪽으로 15m입니다. 민혁이 보고했다. 손이 거칠고 말수가 적은 부하였다. 상준아, 지지대 점검했나? 네, 대장님. 이상무. 제일 어린 병사가 대답했다.
아직 얼굴에 여드름이 남아있는 20살 청년. 태호는 묵묵히 장비를 점검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 입대한 병사였다. 우리는 하루 12시간, 때론 16시간씩 땅굴에서 일했다. 공기는 탁했고 습도는 95%를 넘었으며 온도는 섭씨 8도를 오갔다. 어느 날 밤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만엔 땅굴 탐지 장비가 있다던데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 역시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다. 상부에서는 매주 진척 보고서를 요구했고 목표 미달 시 재교육을 암시했으며 성공 시에는 승진과 평양 배치를 약속했다. 2018년 11월 7일. 그날은 유난히 추웠다. 대장님, 집안이 좀 이상합니다. 민혁이 천장을 두드리며 말했다. 소리가 비어 있어요. 나는 직접 확인했다. 손전등을 비추고 벽면을 살폈다. 지지대 연결 부위에 미세한 균열 보였다. 작업 중단. 모두 대피 준비. 하지만 이미 늦었다. 굉음이 나고 천장에서 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피, 빨리. 지지대가. 민혁이 비명을 질렀다. 철제 지지대가 꺾이는 소리. 무너지는 천장. 질식할 것 같은 먼지. 민혁아.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더 큰 무게가 우리를 덮쳤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입구 쪽에 쓰러져 있었다. 귀에서 삐소리가 났고 입안은 흙투성이었으며 왼쪽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죽음 같은 침묵. 구조대가 도착한 건 6시간 후였다. 그들은 새 구의 시신을 끌어냈다. 야전병원에서 나흘을 보냈다. 골절된 팔, 갈비뼈 2대, 뇌진탕. 하지만 진짜 고통은 육체가 아니었다. 매일 밤 그들의 얼굴이 보였다. 민혁의 마지막 비명. 상준의 떨리던 목소리. 태호가 아침에 보여준 가족 사진. 대장님 덕분에 우리 동생이 학교에 다닙니다. 그가 웃으며 했던 말. 상부에서 조사관이 왔다. 사고 경위를 보고하시오. 지지대 결함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결함? 조사관이 차갑게 웃었다. 김민철 중위, 이건 결함이 아니라 부주의요. 당신 책임 아래 3명이 죽었소. 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회비로 처리됩니다. 가족들에게는 훈련 중 순직이라고 통보했소. 잠깐만요. 그럼 진상규명은? 조사관이 담배를 꺼내 피웠다. 보고서엔 작업 중 사고사 3명으로 기재됩니다. 중위는 경상으로 처리되고 한 달 후 복귀하시오. 그게 전부입니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 복귀 명령이 떨어진 건 3주 후였다. 김민철 중위 12월 1일부로 원대 복귀. 땅굴 공사는 계속됩니다. 나는 명령서를 받아들고 생각했다. 또 누군가 죽는구나. 다음엔 내가 죽을 수도 있겠지. 그날 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살아남고 싶으면 남들이 모르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처음으로 이해했다. 남들이 모르는 것. 체제가 감시하지 못하는 것. 나만이 알고 있는 탈출구. 나는 땅굴의 설계도를 펼쳤다. 3년간 내가 직접 그린 도면. 비무장지대의 지뢰 매설 위치. 경비 초소의 교대 시간.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땅굴의 위치. 공병대장으로서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철조망 통과 지점은 동쪽 7번 구역, 감시탑 사이 87m 지점 최적 통과 시간은 새벽 4시 23분, 교대 시간 15분 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땅굴이었다. 현재 공사 중인 땅굴은 남한 쪽으로 278m 지점에서 멈춰 있었다. 그 지점에서 북쪽으로 12m만 더 파면 1980년대 폐기된 구형 땅굴과 연결된다. 그 구형 땅굴은 보안이 허술했다. 계획은 단순했다. 야간 점검을 핑계로 땅굴에 들어간다. 12m를 파서 구형 땅굴과 연결한다. 구형 땅굴을 통해 남한 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살아남는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12m를 혼자 파는데 최소 8시간 야간 점검 허용 시간은 6시간 2시간이 부족했다. 더 큰 문제는 감시였다. 사고 이후 상부는 나를 예의주시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상담이 필요하면 말씀하시오. 이건 배려가 아니었다. 감시였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장교는 위험 요소, 탈영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분류되는 것.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2월 15일. 나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실패하면 죽는다. 성공해도 가족은 끝이다. 북한에서 탈북자의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 3대가 처벌받는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민지. 마지막으로 본 민지는 병원에 면회 왔을 때였다. 12월 22일 밤. 나는 작은 배낭에 물건을 챙겼다. 물 1.5리터, 건빵 300g, 나침반, 작은 삽, 철선 절단기. 총은 가져가지 않았다. 남한 경계에서 무장한 채 들키면 사살당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 시계. 시계 뒷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시간은 흐른다. 하지만 선택은 남는다. 새벽 3시 47분 나는 막사를 나섰다. 야간 점검 나갑니다. 보초가 격려했다. 고생하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땅굴 입구. 나는 마지막으로 북쪽 하늘을 올려다봤다.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벽은 차갑고 축축했으며 천장은 언제든 무너질 것 같았다. 278m 지점. 공사가 멈춰 있는 곳. 여기서부터는 내가 직접 파야 했다. 작은 삽을 꺼내 벽을 두드렸다. 둔탁한 소리. 흙은 단단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첫 삽을 떴다. 흙이 쏟아졌고 먼지가 일었다.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 없었다. 1m.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52분 1시간이 지났다. 12m 중 고작 1m 이 속도라면 12시간이 걸린다. 야간 점검 시간은 6시간 불가능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손에서 피가 났다. 하지만 다시 삽을 들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곳에서 멈추면 모든 게 끝이다. 3m 새벽 6시 17분 손은 이미 피투성이었고 팔은 떨렸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땅굴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다. 심장이 멈췄다. 들켰나? 나는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벽에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중위님, 계십니까? 젊은 병사의 목소리였다. 교대 근무 나온 보초. 야간 점검 시간이 지났는데요. 괜찮으십니까? 나는 천천히 손전등을 켰다. 지금 나갑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 없어. 그냥 마지막 점검이었어. 병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손에 묻은 피를 봤을까? 나는 재빨리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들어가지. 수고했어. 네, 중위님. 병사가 경례하고 돌아갔다. 나는 다시 혼자 남았다. 3미터, 12미터 중 고작 3미터, 9미터가 남았다. 오늘은 불가능했다. 내일 다시 와야 했다. 하지만 내일은 더 위험했다. 벌써 의심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깊은 한숨을 쉬고 땅굴을 빠져나왔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새벽 6시 43분 막사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 더 빠르게 파는 방법은? 아니면 폭약을 사용해서? 아니다. 폭약은 너무 위험하다. 소음도 크고 천장이 무너질 수 있다. 손으로 파는 수밖에 없다. 막사에 들어가 손을 씻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통증이 밀려왔다. 물집이 터지고 손바닥이 벗겨져 있었다. 그날 오후 정치장교가 나를 불렀다. 김민철 중위, 앉으시오. 나는 긴장했다. 들킨 걸까? 요즘 야간 점검이 잦다고 들었소. 네, 사고 이후 안전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치장교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솔직히 말해보시오. 혹시 마음에 동요가 있소? 무슨 말씀이신지. 사고 이후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장교들이 있소. 중위도 그런 게 아닌가 걱정되어서 말이오. 이건 위로가 아니었다. 신문이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하들을 잃은 만큼 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정치장교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시오. 당에서는 중위를 지켜보고 있소.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계획을 바꿔야 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치밀하게.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12월 22일.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다. 다음 주부터는 동계 훈련 기간. 땅굴 작업이 중단되고 부대 전체가 이동한다. 그 후에는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이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은 병사들로 가득했다. 나는 한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삼키기가 힘들었다. 중위님,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젊은 병사가 다가왔다. 오늘 아침 땅굴에서 만난 바로 그 병사였다. 그래, 앉아. 혹시 괜찮으세요? 왜 그러냐? 아니, 그냥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괜찮아. 걱정 마.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아버지도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광산에서. 그때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가야 한다고. 나는 병사를 바라봤다. 20살 남짓한 얼굴. 순수하고 진실된 눈빛. 고맙다. 내 말이 맞아. 중위님, 힘내세요. 병사가 웃으며 자리를 떴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미안하다. 나는 도망간다. 너희를 두고.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나는 단 한 줄만 썼다. 아버지,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보내는 순간 모든 게 끝이니까. 자정. 막사는 고요했다. 병사들은 모두 잠들었고 보초만이 밖을 순찰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배낭을 챙겼다. 나는 시계를 손목에 찼다. 새벽 1시 23분 나는 막사를 빠져나왔다. 보초가 멀리 보였지만 나를 보지 못했다. 땅굴로 가는 길은 어두웠다. 별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다. 나는 걸었다. 천천히, 조용히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땅굴 입구.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땅굴 속으로 들어갔다. 이번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278m 지점. 내가 어제 멈춘 곳. 3m의 구멍이 벌어져 있었다. 나는 다시 삽을 들었다. 손이 터지고 피가 흘렀다. 그때 삽이 안으로 쑥 들어갔다. 구형 땅굴이다. 나는 재빨리 구멍을 넓혔다. 몸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배낭을 먼저 밀어넣고 몸을 밀어 넣었다. 좁았다. 어깨가 걸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몸을 비틀었다. 나는 구형 땅굴 바닥에 떨어졌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해냈다. 연결했다. 이제 남은 건 남쪽으로 가는 것뿐이었다. 구형 땅굴은 더 낡고 좁았다. 천장은 금이 가 있었고 지지대는 녹슬어 있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나는 손전등을 비추며 앞으로 나아갔다. 벽에 손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그때 천장에서 흙이 떨어졌다. 나는 멈춰섰다. 다시 흙이 떨어졌다. 더 많이. 무너진다. 나는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 먼지가 밀려왔다. 숨이 막혔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손으로 더듬으며 뛰었다. 그리고 희미한 빛이 보였다. 출구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다. 천장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 나는 출구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나는 바닥에 누워 숨을 몰아쉬었다. 살았다. 땅굴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여기는 아직 북한이었다. 비무장지대 안쪽.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나는 일어나 주변을 살폈다. 철조망이 보였다. 200m 앞 저 너머가 남한이다. 시계를 봤다. 새벽 5시 47분 교대 시간까지. 36분 나는 철선 절단기를 꺼내들고 철조망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낮은 자세로 걸었다. 풀숲에 몸을 숨기며 한 걸음씩.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귀를 기울였다. 감시탑에서 들려오는 소리, 순찰병의 발소리, 무전기 잡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철조망이 눈앞에 있었다. 높이 3m, 철선 간격 10cm. 끝은 날카롭게 구부러져 있었다. 나는 철선 절단기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했다. 진정해라. 지금 실수하면 모든 게 끝이다. 첫 번째 철선을 잡았다. 절단기를 대고 힘을 주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철선이 끊어졌다. 너무 컸다. 소리가 너무 컸다. 나는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다. 아무 반응 없었다.
다시 시작했다. 구멍이 만들어졌다. 몸 하나가 겨우 지나갈 정도. 나는 배낭을 먼저 밀어 넣었다. 그리고 몸을 밀어 넣기 시작했다. 머리, 어깨, 팔. 철선이 옷을 찢었다. 살이 베었다. 아팠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허리까지 들어갔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냐? 감시탐. 초병이 나를 발견했다. 멈춰. 움직이지 마. 나는 더 빠르게 몸을 밀어 넣었다.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 나는 반대편으로 굴러떨어졌다. 땅에 부딪혔다. 어깨가 부러지는 것 같았다. 뒤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나는 일어나 뛰기 시작했다. 다리가 떨렸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들렸다. 땅에 총알이 박혔다. 나무가 터졌다. 하지만 나는 계속 뛰었다. 숨이 턱까지 찼다. 다리가 풀렸다. 시야가 흐려졌다. 그래도 뛰었다. 그때 발이 헛디뎠다. 경사였다. 나는 굴러떨어졌다. 몸이 나무와 돌에 부딪혔다. 10m쯤 굴러 떨어진 후 멈췄다.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이 쑤셨다. 의식이 희미해졌다. 앞에 무언가 보였다. 철조망. 또 다른 철조망이었다. 아니, 제발. 하지만 이건 달랐다. 철조망 너머에 헬멧을 쓴 병사들이 보였다. 그들의 군복은 북한군과 달랐다. 색깔이 달랐다. 남한군이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병사들이 놀라 총을 겨눴다. 움직이지 마. 도와주세요. 저는 탈북자입니다.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무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힘이 없었다. 손이 떨어졌다. 병사 한 명이 다가왔다. 총을 겨눈 채 천천히 일어나. 못 일어나요. 다쳤어요. 병사가 무전기를 들었다. 초소 3 탈북자 포착. 부상 상태. 의무 지원 요청. 2명의 병사가 철조망 문을 열고 나왔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총은 여전히 겨눠져 있었다. 무기 있습니까? 없어요. 한 병사가 내 몸을 수색했다. 배낭을 뒤졌다. 물, 건빵, 나침반, 삽. 무기는 없었다. 깨끗합니다. 병사가 보고했다. 다른 병사가 무전기를 내려놓고 내게 다가왔다. 괜찮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참았던 모든 게 터져나왔다. 공포, 절망, 죄책감, 그리고 안도.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병사가 내 어깨를 잡았다.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였다. 하얀 형광등, 하얀 벽, 하얀 침대 시트. 북에서는 본 적 없는 깨끗함이었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쑤셨다. 팔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고 무릎과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깨어났군요. 낯선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여기가 어디죠? 남한입니다. 정확히는 국군 의무대. 남한.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렸다. 나는 정말 넘어온 것이다.
이제부터 조사가 시작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그 말이 낯설지 않았다. 북에서도 늘 들었던 단어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는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작은 방, 테이블 하나, 녹음기, 그리고 조사관 2명. 그들은 친절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민철입니다. 계급은 중위입니다. 공병대장이었습니다. 탈북 이유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나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땅굴 공사 사고, 부하들의 죽음, 체제에 대한 불신, 그리고 탈출. 조사관들은 말없이 들었다. 가끔 메모를 했고, 가끔 질문을 했다. 북한에서 땅굴은 몇 개나 팠습니까? 저희 군단에서 3개 정도 팠으니까 10개 이상은 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를 받고 나는 하나원으로 입소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충격이었다. 높은 빌딩, 달리는 자동차, 화려한 간판들.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고 아이들은 뛰어다녔다. 이게 나만이구나. 하나원에 도착했다. 교관이 나를 맞았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악몽을 꿨다. 땅굴 속 무너지는 천장, 부하들의 비명. 하지만 이제는 깨어나면 알 수 있었다. 이곳은 안전하다고. 나는 자유롭다고. 첫날 밤 식당에서 저녁을 받았다. 쟁반에는 밥, 국, 반찬 5가지, 그리고 과일까지 있었다. 나는 멍하니 쟁반을 바라봤다. 왜 그래요? 옆자리 탈북민이 물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당연하죠. 더 먹고 싶으면 더 받아도 돼요.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입 떠넣었다. 쌀밥이었다. 순수한 쌀밥. 눈물이 났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밥을 먹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감사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22년을 살았던 북한, 3년을 보냈던 군대, 그리고 남겨진 가족. 모든 게 떠올랐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느꼈다. 나는 살았다. 자유를 얻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눈을 감았다. 이번엔 악몽을 꾸지 않았다. 교육이 시작됐다. 교관이 칠판에 적었다. 핸드폰, 와이파이, 카드, 택배. 이런 단어들 아시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옆자리 탈북민도 마찬가지였다. 교관이 웃으며 설명했다.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게 당연해요. 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첫 숙제는 스마트폰 사용법이었다. 교관이 각자에게 연습용 폰을 나눠줬다. 전원 버튼을 3초간 누르세요. 나는 버튼을 찾는 데만 1분이 걸렸다. 여러분, 남한에서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리사, 운전사, 사무직, 기술직. 한 탈북민이 손을 들었다. 그럼 당에서 배치하지 않나요? 아니요.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합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가 선택한다고? 교관이 말을 이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경쟁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열려 있어요. 나는 공책에 적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남한의 1인당 GDP는 북한의 약 30배입니다. 교관이 그래프를 보여줬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30배? 우리는 남한이 가난하다고 배웠다. 그리고 이건 남한이 북한에 보낸 식량 지원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표가 떴다. 수백만 톤의 쌀. 나는 숨이 막혔다. 남조선이 독극물을 보냈다고 배웠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그들은 우리를 살리려 했다. 그럼 우리가 굶주린 이유는? 누가 그 쌀을 가로챘나? 나는 손을 들었다. 그 쌀은 어디로 갔나요? 교관은 잠시 침묵했다. 대부분 군부대와 당 간부들에게 갔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거의 전달되지 않았어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는 서울의 작은 원룸을 얻었다. 3평 남짓한 공간. 복지사가 가구를 채워줬다.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레인지. 혼자 사는 게 처음이죠?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 남았다. 이상하게 무서웠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우유, 계란, 김치, 햇반. 나는 햇반 하나를 꺼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버튼을 눌렀다. 띵! 소리가 났다. 밥이 됐다. 3분 만에 나는 밥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김이 올라왔다. 혼자 먹는 밥이었다. 하지만 감사했다. 이 밥을 먹기 위해 누구를 감시할 필요도,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다. 다음 날 취업센터에 등록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상담사가 물었다. 나는 망설였다. 잘 모르겠습니다. 군대밖에 모르는데. 군대에서 뭐 하셨어요? 공병이었습니다. 땅굴을 파고 구조물을 만들고. 그럼 건설 쪽은 어떨까요? 기술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쁘지 않았다. 일단 자격증부터 따시죠. 지게차, 굴삭기 같은 거요. 그럼 취업이 쉬워요. 나는 포크레인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교육장에 들어갔다. 다른 수강생들이 있었다. 모두 남한 사람들이었다. 새로 오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한 남자가 말을 걸었다. 나는 긴장했다. 김민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박진수예요. 같이 열심히 해봐요. 그는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따뜻했다. 강사가 들어왔다. 자, 오늘부터 지게차 기본 조작을 배웁니다.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한 달 후 나는 자격증을 땄다. 시험에 합격했다는 문자가 왔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나는 핸드폰을 보며 울었다. 처음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뤘다. 명령받아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다음 날 취업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민철 씨, 일자리 나왔어요. 건설 현장인데 관심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첫 출근을 했다.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고 포크레인에 올랐다. 새로 오신 분이죠? 반갑습니다. 김대리라고 합니다.
현장 소장이 악수를 청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실수해도 괜찮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8시간 동안 땅을 파고 흙을 옮겼다. 손에 땀이 차고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도시락을 꺼내 먹는데 옆자리 직원이 물었다. 형은 어디 출신이에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숨겨야 하나? 북한입니다. 탈북민이에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긴장했다. 차별받는 건가? 와, 대단하다. 어떻게 넘어오셨어요? 말하기 좀 힘든데요. 아, 죄송합니다. 괜히 물었네요. 근데 형, 밥 더 드세요. 제가 하나 더 쌌거든요. 그는 주먹밥 하나를 건넸다. 나는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뭐려? 우리 같은 팀인데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 말이 따뜻했다. 나는 조금씩 적응했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밤에는 드라마를 봤다. 드라마는 신기했다. 사랑 이야기, 가족 이야기, 일상 이야기. 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요즘 어떠세요? 상담사가 물었다. 적응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좋네요. 하지만 힘든 점도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에 악몽을 꿔요. 땅굴 속 무너지는 천장, 부하들. 자연스러운 겁니다.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민철 씨는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상담사의 말이 위로가 됐다. 건설 현장에서 일한 지 5달째.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다. 현장에서 일하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김민철 씨? 돌아보니 군복을 입은 남자였다. 낯익은 얼굴. 당신은 철조망을 넘을 때 나를 구해준 남한 병사. 정말 당신이네요. 제대하고 찾고 있었어요. 나는 말을 잃었다. 그가 미소 지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그날 저녁 커피를 마셨다. 그는 민준이라고 했다.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모든 게 낯설고 무섭고. 하지만 자유로워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락 자주 해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그날 이후 우리는 친구가 됐다. 아니, 형제 같은 사이가 됐다. 이제 나는 살고 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가고 있다. 일하고, 밥 먹고, 웃고, 때론 울고, 선택하고, 실수하고, 다시 시도하고. 이게 자유구나. 이게 인간다운 삶이구나.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꾼다. 땅굴 속 무너지는 천장. 깨어나면 식은 땀이 흐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건 꿈이고 나는 여기 있다. 안전한 곳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현장 팀장 승진 발표가 있는 날. 거울 앞에 섰다. 깔끔하게 면도하고 작업복을 정돈했다. 헬멧을 집어들었다.
무게가 익숙했다. 민준에게 문자가 왔다. 형, 오늘 발표 날이죠? 꼭 될 거예요. 저녁에 축하해 줄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고맙다. 조금만 기다려라. 현장 사무실. 소장이 나를 불렀다. 민철 씨 앉아요. 나는 긴장하며 앉았다. 소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축하합니다. 다음 달부터 팀장입니다. 순간 숨이 멎었다. 정말입니까? 왜 놀라요? 1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실력도 있고 동료들 평가도 좋고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소장이 웃으며 말했다. 민철 씨, 당신 정말 대단해요.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존경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나는 얼굴을 가렸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그날 저녁 민준과 만났다. 형, 축하해요. 그가 꽃다발을 건넸다. 이제 팀장이라니. 진짜 대단해요. 우리는 삼겹살집에 갔다. 고기를 구우며 소주를 마셨다. 민준아, 나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믿기지 않아. 뭐가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일한다는 게, 선택한다는 게. 민준이 잔을 들었다. 형, 당연한 거예요. 형은 자격 있어요. 형은 목숨 걸고 여기 왔잖아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소주가 목으로 넘어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강을 걸었다. 밤바람이 불었다. 강물이 반짝였다. 사람들이 웃으며 자전거를 탔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북에서 본 그 별.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강, 불빛, 하늘. 그리고 셀카 한 장. 웃는 얼굴로. 이 사진을 누구에게 보낼까? 민준? 회사 동료들? 아니면 나는 사진을 저장만 했다. 언젠가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머니 민지.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다. 다음 날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민철 씨, 후배들에게 경험담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1년 만에 팀장까지 되셨잖아요. 후배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승낙했다. 일주일 후 센터 강당에 갔다. 20명 정도의 탈북민이 앉아 있었다. 모두 불안한 눈빛이었다. 나는 무대에 섰다.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철입니다. 1년 전에 탈북했습니다. 청중이 나를 바라봤다. 저도 여러분처럼 두려웠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고 무서웠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힘들 때는 어떻게 견뎠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작은 것에 감사했어요. 따뜻한 밥, 편안한 잠, 친절한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저를 살렸어요. 또 다른 남성이 물었다. 가족은 그립지 않으세요? 가슴이 뭉클했다. 그립죠. 매일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잘 사는 게 가족을 위하는 거라고 믿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박수가 쏟아졌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여러 사람이 악수를 청했다. 감사합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구나. 이제 나는 팀장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희망이다. 여전히 가족이 그립고, 악몽을 꾸지만, 나는 행복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다. 팀원들과 고기를 먹으며 소주를 마셨다. 웃고 떠들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팀장님, 건배 한번 해주세요. 나는 잔을 들었다. 우리 팀 항상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따뜻한 분위기. 이게 내가 꿈꿨던 삶이구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불빛이 흐르고 거리가 지나가고 세상이 돌아갔다. 1년 전 나는 땅굴 속에 있었다. 죽음과 마주하며 자유를 향해 기어갔다. 그리고 지금 나는 택시 안에 있다. 따뜻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기적 같은 일이었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공간이 나를 맞았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아버지가 준 시계가 있었다. 나는 시계를 손에 들었다. 무게가 느껴졌다. 아버지, 저는 제 길을 갔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속삭이고 시계를 다시 넣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팀장으로서의 첫날. 긴장되지만 두렵지 않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이미 증명했으니까. 땅굴을 빠져나왔고 철조망을 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한 걸음씩 하루씩. 5년 후 나는 지금 작은 아파트에 산다. 방 2개, 거실 하나. 작지만 내 집이다. 거실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다. 회사 포상장, 자격증, 그리고 가족 사진. 가족 사진은 작년에 찍은 것이다. 나, 민준, 그리고 어머니. 작년 겨울 기적이 일어났다. 어머니가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넘어왔다. 공항에서 어머니를 봤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머니는 지금 내 집 근처에 산다.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민지는 아직 북에 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언젠가 민지도 데려올 것이다. 오늘도 일요일이다. 어머니와 함께 한강을 걸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민철아, 행복하니? 네, 엄마. 행복해요. 다행이다. 우리 아들 정말 잘 견뎠구나.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 함께 있잖아. 우리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다. 햇살이 물에 반짝였다. 민철아. 네. 민지도 곧 올 거야. 나는 믿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믿어요, 엄마.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6년 전 나는 땅굴 속에서 죽음과 마주했다. 5년 전
나는 철조망을 넘어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살고 있다. 22년간 거짓 속에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 3명을 잃었고 가족을 두고 왔으며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철조망 너머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6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팀장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페이지가 쓰여집니다. 더 강하게, 더 희망차게. 당신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 속에 있어도 철조망이 가로막아도 너머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흙과 피, 눈물과 공포 속에서 나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살아있음으로써 나는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철조망 너머의 삶은 계속된다. 더 아름답게, 더 희망차게.